네, 우리 오늘은 내비게이션 이제 강의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이제 하는 것들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화를 우리가 할 때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호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소 문제에서는 호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저선을 선정해라 그렇게 했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저선을 선정하는 이유는 그 우리가 사례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불안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안하다 무기력하다는 건 내담자들이 말하는 그 내담자의 이야기죠. 그럼 이제 상담자는 그거를 다시 한번 불안하고 무기력한 것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라. 그게 이제 우리가 호소 문제의 기저선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느냐. 그럼 이제 그 기저선을 해서 결국 해보니까 내담자가 불안한 상태가 이렇게 이제 나왔죠. 낯선 환경에서 내가 혹은 아르바이트에 가면 긴장하더라. 그 다음에 또 내가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더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복통이 있고 설상을 하더라. 이런 이제 현재 어려움이 되는 게 내담자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의 내담자 호소 문제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호소 문제 현재 기저선 상태를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저선 상태를 측정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저선이 이제 나면은 결국 상담을 무엇을 이 상담에서 도움받고 싶으냐 그게 이제 합의된 목표를 찾는다겠죠. 그래서 합의된 목표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어려움이 되는 문제 행동이 뭐냐 그것이 어떤 환경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어려우냐 이게 아까 우리 기저선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상담의 10회기 혹은 20회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서 올릴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합의된 목표예요. 그래서 합의된 목표는 예를 들자면 우리 기저선 상태에서 얘기를 하자면 낯선 환경이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조건 무엇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호흡하고 괜찮다고 말해주기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합의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합의된 목표는 내담자 상황에 따라 하나도 될 수도 있고 두 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만약에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담자가 참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낯선 환경이나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참는 행동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행동이죠. 항상 눈치를 보고 참는다. 그러면 참는 행동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보기 이런 방식으로 합의된 목표를 내담자하고 뭐 하나 혹은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의된 목표, 그러니까 호소 문제 기저선 상태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합의된 목표까지 세 개는 같은 이렇게 레벨에서 정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상담자가 상담에 초점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에 초점하는 건 뭐냐면 불안하고 무기력한데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만약에 A라는 내담자가 나는 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다. 그냥 매일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상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도 어렵다. 만약에 이런 내담자라면 이 내담자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10회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담자하고 내하고 상담해서 해야 될 게 그런 많은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정하는 그걸 이제 상담의 초점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담의 초점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지금 발달 단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내담자의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상담의 회기 상담자의 역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회기를 정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합의된 목표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상담자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겼다면 상담자가 상담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개입이죠. 그럼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내담자가
불안하고 무기력하면서 참고 이렇게 신체화적인 증상이 일어날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자,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원인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촉발 요인, 유발 요인, 유지 요인. 그러면 이 세 가지 원인에서 찾는 방식이 뭐냐면 촉발 요인은 지금까지 당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20살 지금 이 후반에 지금 상담실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견뎠길래 지금 이 시점에 상담실에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촉발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촉발 요인은 이제 뭔가의 스트레스 상황, 뭔가 상황적인 스트레스 상황이 확 올라올 때 대부분 상담실에 오게 돼요. 그게 촉발 요인이 되죠. 뭐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직장이 해고됐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촉발 요인으로 뭐 대학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촉발 요인으로 뭐 아이가 죽었다든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죽음을 뭐 이렇게 뭐 뭔가 상실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것 중에서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대부분은 촉발 요인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촉발 요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유발 요인입니다. 이 유발 요인은 뭐냐면은 이제 이 유발 요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담자의 이론적인 부분들이 나온다. 이론적인. 그 이론적인 부분들은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인간 중심으로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어떻게 원인을 찾아내는지. 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우리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이 아까 우리 내담자가 무기력하고 불안한 그런 어려움, 그게 C죠. A, B, C에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C. 자, C는 무엇 때문에 생겨요? 바로 사고 때문에 그런다. 내담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다. 그 어려움이 정서적 어려움, 또 행동적 어려움, 뭐 사고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내담자 같은 경우는 불안과 무기력하다. 그러면 이제 정서의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는 회피를 한다. 참고 이러니까. 그래서 관계를 회피한다.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 있게 된다. 이런 이제 행동과 정서가 같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원인을 찾는 거죠. 이 원인을 찾는 방식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사고가 작동한다 그래요. 그 세 가지 사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내담자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부분에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이 떠오르는 생각에서 인지행동 치료는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인 오류 때문에 대부분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의 오류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내담자가 불안하고 무기력한데 이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불안하고 무기력한데 어떻게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 그래서 이 찾는 방식의 원인을 처음부터 비합리적 신념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찾냐 그러면 자동적 사고를 먼저 찾아요. 그럼 자동적 사고는 어떻게 찾냐? 내담자가 C를 말할 때 아까 말한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불안하고 얼굴을 못 보겠고 그 다음에 몸이 막 신체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어려움이죠. 그럴 때 이제 상담자가 이 원인을 찾는 방식이 그럴 때 이런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이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 감정이라고 해요. 뜨거운 감정. 그러니까 이 내담자 안에서 확 올라온 우리가 막 화가 확 올라와요. 혹은 슬픔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내가 불안이 올라올 때 그때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요? 그때 처음 떠오르는 사고가 무엇인가요? 이게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내가 우리 가족은 불행하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분들. 그런데 이제 이 사례로 본다 그러면 아까 사례에서 내담자가 어려워하는 것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다고 할 때 그럼 언제 그러냐 이 불안하고 무기력한 게 그러면은 언니가 욕할 때
만약 그랬다면 이 A가 ABC에서 언니가 욕할 때 불안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면은 언니가 욕할 때 머리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자동적 사고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은 불행하다. 혹은 언니와 함께 있는 것은 살얼음판 같다. 또 싸우겠구나. 이런 이제 그 머리에서 떠오르는 내담자 생각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냐? 이게 이제 자동적 사고예요. 그러면 자동적 사고를 얘기하면은 이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자동적 사고를 이제 탐색을 했죠. 그 다음에 자동적 사고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동적 사고 기록지를 작성해요. A, B, C. 자, 어떤 상황에서 방금 말한 언니가 욕할 때 그러면 A1.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친구들에게 아르바이트 장소에 갔을 때 그러면 그게 A2가 되죠.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또 이렇게 불안한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 C가 된다면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해볼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동적 사고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지금 이 자동 사고 기록지를 작성하는 거죠. 그 부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동적 사고를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 보다 보면 내담자가 계속해서 상황마다 A1, A2, A3, A4 상황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회기 때 언니와 욕하는 거, 3회기 때 아르바이트 갔을 때, 4회기 때 엄마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상황의 이야기를 내담자는 매번 하지만 결국 감정은 똑같아요.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이 불안하고 무기력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아보니까 패턴을 보아보니까 바로 이 내담자의 사고의 비합리적 신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중간 신념이라 그래요. 그럼 이제 결국 이 중간 신념 뭐냐면 내담자의 대처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담자의 방식이다. 그래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참아야 된다. 왜 이 내담자가 계속 참을까? 내가 뭔가 엄마를 얘기하게 되면 엄마가 그러네도 언니 때문에 힘든데 아빠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참아야 된다. 이런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말해도 엄마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비합리적 신념이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내담자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 봤을 때 이런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내담자가 불안하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상담자는 회기가 좀 5회기 정도까지 다 짧다 그러면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을 찾는 부분까지만 상담이 진행될 수 있어요.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자기를 개방하고 좀 더 얘기가 나오면 왜 근데 이런 신념이 생겼을까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걸 우리는 생활사 탐색이라고 합니다. 생활사 탐색을 하다 보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비합리적 신념에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핵심 신념이라 그래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 핵심 신념.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거. 나는 벌레 같다. 나는 쓰레기 같다. 대부분 이런 얘기하죠. 나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무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 또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세상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핵심 신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제 핵심 신념까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고라는 것은 자동적 사고 첫 번째 이제 층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죠. 자, 이 내담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불안과 무기력이라는 불안, 무기력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쵸? 불안과 무기력이에요. 근데 이 불안과 무기력인데 왜 이 불안과 무기력이 생겼냐 보니까 내담자가 생각 때문에 그랬다.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언니가 욕할 때 또 아르바이트를 갔을 때 이런 이제 바깥의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내담자에게 보여지는 게 이제 이 두 개가 보여지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를 봤을 때 이제 이 사고가 그렇다는데 이 사고를 생각하는 부분들이
겉에 보여지는 이제 행동의 가장 위 측면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볼펜으로 얘기하면은 제일 위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자동적 사고인 거죠. 자동적 사고. 그 다음에 이 자동적 사고 아래에 좀 더 이렇게 이 파란 색깔, 이 노란 색깔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중간 신념,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는 이 노란 색깔에 있는 부분이 핵심 신념이라는 거죠. 사고의 어떤 층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담을 진행할 때 원인을 탐색할 때 핵심 신념이 나오지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것이 이 자동적 사고예요. 자동적 사고 기록질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지금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내담자의 신념이 나와요. 대처했던 방식. 근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는 기능적으로 먹혔어. 왜? 내가 참으니까 갈등이 안 일어나고 우리 가족도 괜찮았거든요. 그게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버텨온 어떤 생활 방식, 신념, 도움이 되는 거죠. 기능적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스트레스? 이제 바깥에서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약간 이제 피해망상이 걸렸다.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코로나다. 이런 이 바깥에 이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있게 되면은 이 먹혔던 방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죠. 이것을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이 신념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역기능적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게 촉발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비합리적 신념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을 수도 있어야 되죠. 무조건 뭐 참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건강하진 않잖아요. 참아야 될 땐 참고 때로는 이야기할 땐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한데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쪼그라들고 참고 있다면 그게 이제 역기능적인 거예요. 역기능적,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 스트레스를 뭔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왜 지금 상담실에 왔느냐. 이 스트레스를 보게 해서 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제 내담자를 인식하게 되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게 보이는 거죠. 안에 자기의 역기능적인 이런 신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역기능적인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에서 자기가 노출이 되어지죠. 참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좀 쓰레기 같지 않나요? 이런 내가 너무나 초라해요. 내가 이렇게도 살고 있어요. 너무 제가 비참하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 신념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결국 이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세 가지의 아까 말한 이 층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적절한 질문을 한다. 그 이제 질문은 이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어디에 나와 있냐면 뒤에 부록에 자세하게 ABC에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원인을 찾아서 그게 이제 최초에 일어났던 것이 유발 요인.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던 요인이 뭐냐고 하면 유지 요인이에요. 그래서 유지 요인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내담자하고 그런 참는 행동이 언제 있었냐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내담자의 지금 현재 상황에 여기 있다면 지금 이 고리에서 이 지점에서 상담을 왔다면 그러면 이 불안과 무기력이 뭐 대학 때는 어쨌느냐 대학 때 지점을 물어보고 또 언제 그랬냐면 내담자가 뭐 중학교 3학년 때 왕따를 당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뭐 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또 유치원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이제 발달력들을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발달력들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담자가 참고 아까 말했던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 무난하게 온 거예요. 이 지금 여기 유치원부터 이까지 현재 이까지. 그래서 이걸 유지해 왔다 문제를. 그래서 유지 요인이 되는 거죠. 언제 있었냐? 이 처음 생긴 이 지점이 이제 개인마다 다르지만 해보니까 뭔가
처음 생겼던 이 부분은 어머니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그걸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 얘기에서 뭐 하겠느냐. 아니면 제가 말을 지금 더듬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지금 더듬고 있어요. 너무 더우니까.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그 말하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막 폭력을 하면서 아이를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느냐.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그걸 보면서 엄마가 폭력당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입을 함구하고 참는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게 유발 요인인 거예요. 처음 생겼던. 그래서 그 이후로 내담자는 말하지 않고 친구들이 자기를 성폭행해도 놀려도 참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또 누군가 자기를 성폭행을 해도 심지어 이 얘기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왜? 하면은 엄마가 더 큰 폭력을 당한다. 그러면 함구하는 거죠. 유지요인 계속. 내가 또 성추행을 직장에서 당했다. 그래도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참는 행동이 몸 안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화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게 유지요인이 된다고 했었죠. 유지요인이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유지요인을 할 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발달력을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발달력을 탐색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이 첫 시점인 만약에 이제 첫 시점이 개인마다 다르지만 내담자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점 이 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 처음 생겼다 하면 그걸 우리는 이제 가족력을 대부분 탐색해 보면 그때 가족력을 탐색하는 거예요. 일회기가 돼서 가족력을 탐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력과 발달력은 언제 탐색하냐 그러면 내담자가 처음 가져왔던 이 원인을 어려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 유지요인을 할 때 발달력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 발달력을 이제 처음 가져왔던 유발요인이 뭐냐 그걸 하기 위해서 가족력을 탐색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유지요인과 유발요인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패턴을 연결하면은 이제 훨씬 좀 쉽다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찾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았어. 그 원인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그럼 원인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임상 목표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다시 정리하면 호소 문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호소 문제를 기저서를 탐색했어요. 그리고 합의된 목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럼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찾았어요. 세 가지 촉발요인, 유발요인, 유지요인. 근데 유발요인과 유지요인은 상담자의 이론적인 접근들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은 인지행동 치료로 이 내담자의 그 어려움, 원인을 찾아내는 부분